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싸늘한 반응에 중국 크게 당황. 2. 중국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3.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중국 현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등 광물의 수출 통제 조치에 전 세계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한국과 일본이 비상에 걸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는 큰 타격이 없으며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 중국에게 큰일이 닥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을 향한 중국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1일부터 자국 기업이 갈륨 게르마늄을 수출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 허가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제재에 들어간 광물은 반도체 산업에서 쓰이는 물질로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이 물질로 수출 통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갈륨의 최대 생산국으로 채굴한 갈륨을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일본에 수출해 왔었습니다. 또 다른 제재 품목인 게르마늄은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으로 중국은 과거 10년 동안 세계 게르마늄의 69%를 공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각의 예상과 달리 한국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중국이 상황을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는 몇 년 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당시에도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엔 큰 타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 일본이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만 손해본 실패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낮춰왔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지만, 지난 4월 일본의 수출 통제가 모두 복원되며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습니다. 즉 과거에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에 이번 중국의 통제 조치도 사실 한국에게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바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제재를 할 경우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으나, 사실 미국을 타겟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라 우리만의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중국에 엄청나게 반발하며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추가 제재를 당장이라도 내놓을 심산인데요.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중국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추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기에 중국은 한국을 놓칠 수 없다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앞서 중국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 때에도 한국이 그 공백을 메워주길 바라는 입장을 드러냈었습니다. 미국에 맞대응한 제재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마이크론이 퇴출당하자 한국 기업에게 손을 내밀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신 가져가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백을 메우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점차 탈중국을 늘려가는 상황이라 중국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외신을 통해서도 조명되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한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잃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이 전 세계 주요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중국의 공급망 의존을 낮추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2013년까지 6만 명에 이르던 삼성의 중국 내 제조 인력은 재작년 기준 1만 8천 명까지 줄어드는 등 중국 생산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중국이 어떠한 제재 조치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역시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나 이 가운데 삼성 역시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한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현재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값비싸게 팔아 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는데 광물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이에 따른 이득을 전혀 가져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이 한국의 억하심정을 갖고 갈륨 수출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경제 논리로 인해 한국에게 그렇게까지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광물 수출을 아예 막아버리면 정작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역풍이 불 곳은 중국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 삼성이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중국에게는 한국 반도체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따라서 중국이 삼성 등 한국 반도체를 향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건 중국 역시 그만큼 위험에 처하게 되기에 그런 선택을 할 리 없으며 한국은 그에 따른 역풍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제재할 거였으면 앞서 마이크론을 퇴출했을 때 삼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내놓았을 텐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설득하면서 마이크론의 자리를 차지해 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어떻게든 반도체 최신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중국의 반도체 제재 타겟은 미국으로 중국이 규제의 칼을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이번 조치는 디리스킹 가속화를 이끌어 결국 중국이 역풍에 직면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총자이안 교수는 초반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할 것이라며 각국이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며 중국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조치로 인한 금속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 캐나다 등이 생산을 늘릴 수 있어 중국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동제 조치에 유럽연합은 중국 때문에 녹색경제 이행에 심각한 타격이 생겼다며 엄청나게 뿔이 나 있는데요.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 때문에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벌써부터 세계 각국 기업들은 서둘러 중국산 광물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아연 제련 기업 니어스타는 광물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호주, 유럽, 미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입처를 찾고 있는 중으로 최근 스웨덴 통신 장비 기업 에릭손도 공급망 다변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작스럽게 중국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때 아닌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흔들려는 모습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한중일 삼국협력 국제포럼에 참석해 비바람이 지나간 뒤 햇빛이 찾아오듯 중국과 한국, 일본은 손잡고 나아가 세 나라와 지역에 더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위원은 중국의 권력 서열 24위 안에 들어가는 친강 외교부장보다 상급자로 그런 그가 행사에 참석한 건 중국이 한중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그간 중국은 한중일 삼국 협력에 적극성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랬던 중국이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는 건 미국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물었던 중국이 공동 노력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 또한 중국의 엄청난 태도 변화입니다. 앞서 4일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베이징에서 전격 회동하면서 전 세계 외교가의 시선이 여기에 쏠렸는데요. 지난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고 발언에 물의를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사태 뒤로 처음 성사된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중국의 반응은 한국에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중국 측 초청이 있었고 정식 회담과 오찬으로 무려 3시간 이상 소통한 것으로 전해지며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중한 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소통을 했다며 중한 관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동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매번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물었던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중국이 한국의 반발을 받아들여 앞서 망언으로 외교적 충돌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올해 하반기에 이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중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의원 역시 한국에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고 있는 등 한중 관계 개선에 점점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중국 외교 기조의 큰 틀이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급작스럽게 바꾸는 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속내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익에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 통제 정책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최근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부동산 정책, 수출 감소,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 등 악재란 악재가 다 겹쳐 시진핑 주석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뚫고 나갈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신들이 최근 가장 주목하는 점은 바로 중국 미래 세대의 공산당에 대한 반감과 실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바로 이 세대야말로 시진핑과 공산당이 애국주의로 무장해 키운 신세대인데 이들이 중국 지도층의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은 이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심이 흉흉해지자 중국 공산당은 경제정책을 비판한 유명 재야 경제학자의 SNS 계정을 중단시켜 재야 경제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SNS 웨이보는 최근 웨이보 팔로워가 473만 명에 달하던 재야 경제학자 우샤오보의 계정을 정지시키면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의 실업률을 조작하고 증권시장 발전에 부정적이거나 유해한 정보를 유포했으며 중국의 정책과 관리 제도를 공격하고 부정하는 내용을 게시해 관련 법률과 법규를 위반했다. 우샤오보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정책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사이다 발언으로 네티즌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는데요. 지난 27일 당국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하자 아예 재갈을 물린 것입니다. 실제로 조작은 중국 당국이 하고 있는데 팩트를 말한 사람 계정이 삭제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20.4%를 기록해 중국 사회는 물론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 사회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암담한 청년 실업의 터널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7월 초에 졸업하고 8월 말에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라면 7월까지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는 역대 최대인 1158만 명에 달합니다. 작년보다 7%가량이나 많습니다. 중국에서 금수저가 되려면 혁명가의 후손이나 고위 관료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들이 대부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자리는 평범한 가정 출신의 학생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차지합니다. 명문대야말로 중국에서는 계층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셈인데요.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다는 사실은 명문대를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대학을 나와도 예전만큼의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뜻으로 살인적인 입시 경쟁을 뚫고 살아온 중국 청년층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라는 점입니다.
외신들은 지금 중국 청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러려고 공부했나 라고 자조한다고 전했습니다. 오죽하면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공부를 하는 바람에 차라리 마음 편하게 공장에 취직해서 일이나 할 수 있었는데 대학을 나와서 오늘날 장삼을 못 벗는 쿵이지가 내 일일 줄이야 이렇게 자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쿵이지는 높은 계급인 장삼을 걸쳐 있고 돈이 없어서 허름한 술집에서 서서 술을 마시는 인물입니다. 지식인으로서는 체면만은 버릴 수 없어 장삼을 입고는 있지만 저임금 일자리에 갈 수도 없는 중국 대졸자들의 현실을 빗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내놓은 정책은 농촌으로 내려가라, 즉 문화혁명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하방이었습니다. 광둥성은 이미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동부 장수성도 매년 2,000명이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낸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대판 농촌 하방운동은 사실 10여 년 전부터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것인데 마치 새로운 정책인 양 홍보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실업 대란이 있었을 때에도 중국이 내놓은 정책은 3지 일부, 즉 시골에 가서 농촌 교육, 의료 등 3가지 사업 분야에서 종사하며 농촌의 빈곤층을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입시 경쟁을 뚫고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 농촌으로 내려가라니 안 그래도 열이 뻗치는데 중국에서는 최근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편지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농촌으로 내려갈 것을 독려했습니다. 여러분이 논밭과 농가에 들어가 인생을 연구하고 학문 연구한다니 매우 기쁘다. 청년은 사서 고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촌으로 들어가 배우려는 것은 옳다. 21세기에 그것도 디지털 시대에 문화혁명 당시 유행했던 산으로 올라가고 농촌으로 들어가는 상산하향 운동을 권유하자 청년층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시진핑 주석의 말을 금과 옥조로 여기던 중국 청년층이 시 주석의 말에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런 현상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주로 2000년대 이후의 출생자들로서 시진핑과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이자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열혈공산당 지지층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시 주석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마른 수건도 짜낼 정도로 지방정부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놓은 해결책이 이른바 귀촌 입대 노점 3가지 카드입니다. 현재 중국인민해방군은 구직난 해소를 위해 신규 대졸자와 고교생의 채용을 예년보다 10% 늘릴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도시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했던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며 좌판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얼마나 급한가 하면 청년 일자리를 위한 규제 완화안 중에서 노점상 규제 완화안까지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점상이라니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묘한이 없는가를 말해줍니다. 외신들은 고용 창출이 안 되니 결국 노점상이 되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사례는 다반사이며 중국 명문 칭화대 졸업생의 취업 동향을 보면 2020년에는 공산당 또는 공공기관에 취업한 수는 35.4%에 그쳤지만 2021년 이 비율은 46.1%로 10%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에서 명문이라고 하는 칭화대 졸업생이 이 정도이니 얼마나 취업이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취업난은 이제 막 대입 시험을 치룬 학생들 사이에서도 감지됩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제 막 가오카오 성적이 발표됐는데 적지 않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재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수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재수 관련 문의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마당에 명문대에 입학하지 못하면 재수를 해서라도
명문대 간판을 따려는 학생들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전에 없는 실업률과 취업난이 벌어지자 중국 대학가에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사망 졸업 사진을 찍은 중국의 대학생의 모습입니다. 6월은 중국에서는 졸업 시즌인데요. 현재 중국 대학가에는 충칭대, 산둥사범대, 후난대 등 유명 대학에서조차 이 같은 사망 졸업 사진 인증 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기이한 모습의 졸업 사진을 공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졸업 가운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늘어뜨리고 계단 난간에 시체처럼 매달려 있는 모습들입니다. CNN은 중국의 사망 졸업 사진 인증 열풍을 보도하면서 중국의 많은 학생이 대학 졸업에 도달하기 위해 악명 높고 경쟁적인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거쳤는데 이제 지치고 낙담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요즘 중국 대졸자들은 이런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놓고 이런 설명을 덧붙여 놓습니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다. 해당 사진을 올린 한 학생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박사 과정을 밟게 됐다. 수많은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채용 담당자나 고용주 중 누구도 답이 없었다. 학교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에 갔는데 채용 담당자가 행사가 마무리된 후 두꺼운 이력서 더미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봤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잔반 블라인드 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재고로 남은 음식을 내부가 보이지 않게 재포장한 상품인데 청년들이 식당에서 팔지 못해 남은 음식을 소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두고 대만 중앙통신은 잔반 블라인드 박스의 주요 고객은 고용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청년들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주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꿈에 부풀어 대학만 졸업하면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중국 청년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대졸자들이 취업도 못하고 사망 졸업 사진까지 찍으며 고동스러워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청소년들은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18년 이후 최고치인 20.4%를 기록하고 중국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통계가 나오자 중국 공산당은 청년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적 좌절과 취업난이 행여나 제2 천안문 사태를 재현시킬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년 전 중국 허난성의 한 담배공장 생산직 신규 직원 135명 중 3분의 1이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중국 사회는 이 일이 조만간 모두에게 닥칠 보편적 현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고 최근 중국에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사례들이 속출하자 이제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푸단대 부속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건요원을 공모했는데 이를 통해 채용된 사람은 상하이 교동대 의과대학 박사였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SNS를 타고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단숨에 화제가 됐고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샵 명문대 의과대학 박사 과정까지 밟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고교 보건요원이라니 취업문이 얼마나 좁은지 실감난다. 샵 바늘구멍 취업난에 그나마 일자리를 찾았으니 행운이다. 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앞서 산둥대는 최근 학생 기숙사 관리센터 직원 2명을 하얼빈 공대 석사생과 호주 애들레이드 석사생으로 뽑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얼빈 공대는 중국 이공계 대학 가운데 최고 명문을 꼽히고 애들레이드대는 호주의 국립 명문대입니다. 그런데 기숙사 관리센터 직원밖에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석유천연가스가 행정직원 1명을 모집하자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중국 명문대는 물론 영국 왕립대, 미국 존스킨스대 등 명문대 석박사생 224명이 몰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 층 사이에 한탕을 노리는 유행 심리가 확산하면서 올해 중국의 복권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5월 복권 판매액은 약 9조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52.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넘어 대규모 사회물만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989년 청년층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좌절이 천안문 시위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프리고진에 의한 군사반란이 일어나고 얼마 전 중국 청년들의 백지 시위 등이 일어나는 등 청년층이 공산당의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 간부들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인터넷 늘 접속해 네티즌의 우려에 대응하라. 시진핑이 공산당 이론지 기고문에서 이런 주문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인터넷 민심이 시위와 같은 집단 행동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인터넷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통계 자료 검색이나 사진 촬영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간첩법 즉 방첩법을 발효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하게 중국은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국내외 할 것 없이 언론을 막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열을 강화되고 반간첩법을 통해 공포정치의 부활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당 간부들의 행보는 민심과는 상당히 이반되어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위층 자녀들은 미국, 영국 등으로 유학을 다녀오는 게 다반사였으며 최근 들어 아예 재산을 정리해 해외로 나가는 부유층은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에즈라 보겔 미국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소리 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의 딸 시밍퍼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습니다. 시 주석의 딸은 2010년 하버드대 심리학과에 편입한 뒤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하버드대 교수를 인용해 중국인 경호원이 시밍저를 따라다니고 FBI도 보호하고 있다. 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미 중국 고위층과 사회 인사들 중에는 반미는 직업, 친미는 생활이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낮에는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들은 미국 대학에 유학을 보내는 등 이중 생활을 해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난, 가마남이란 필명으로 반미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온 시사평론가 의리, 어력 66가. 미국의 자자 고가의 겉으로는 주택을 반미 보유한 활동을 사실이 하지만 드러난 미국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후 겉으로는 반미 활동을 하지만 속은 친미에 가까운 행각을 벌여온 것이 탄로난 것입니다. 위리 외에도 중국에는 대중의 애국주의 정서를 자극해 명성과 정치적 이익을 얻으면서 정작 자신의 자녀는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현지 부동산을 사들이는 행태는 중국 지도층 사이에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서열상 2인자였던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딸도 베이징대를 거쳐 하버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시 주석과 정치적 라이벌 관계였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외아들 보과과도 하버드대 동문입니다. 장점인 전 국가주석의 손자 장즈청,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 아들 리허허 등 많은 전 현직 중국 국가지도부의 손자와 자녀가 하버드대를 나왔습니다. 더구나 일반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를 택하는 데 비해 중국 당 정의 고위 간부 자녀들은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인류 사립대에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당연히 그 유학비의 출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외신들이 보도한 세계 각국 수반의 연봉 내역에 따르면 시진핑의 보수는 연간 22,000달러, 한화 2,600만 원 선입니다. 반면 하버드대 연간 학비는 7만 달러 이상 듭니다. 시진핑의 공식 보수로는 유학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혁명의 아이들 재하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와 권력 남용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붉은 귀족으로 불리는 중국 지도층 자녀들의 행적은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지도층이 엄격한 공산당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고위층 자녀들의 호화 유학 생활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 독점을 정당화해 온 중국 공산당에는 불편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 공산당과 정부 고위층 2에서 3세의 이중국적 취득 열풍은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시진핑의 누나는 캐나다 국적, 시진핑의 남동생은 호주 국적, 시진핑 딸은 미국 국적, 유소기의 딸 유정정은 미국 국적, 장점인의 손자 강지성은 미국 국적,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오관정의 손녀는 미국 국적, 국가경공업부 장관 서운북의 딸 서남남은 미국 국적, 반미를 크게 외치는 유명 방송사 회자 원목의 딸은 미국 국적.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현직 부장급 이상 관료의 자녀 74.5%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손자대에 이르면 시민권자 비율이 무려 91%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이미 미국인입니다. 최근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미국 유학을 하고 와서 중국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유학파들이 귀국하길 망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인 해외 유학생 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만 100만 명 이상인데 이들은 왜 귀국을 망설이는 것일까요? 코로나 시기 지나치게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인권 문제가 대두됐는데 특히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에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지만 방역 당국이 주민들의 대피를 막아 대형 인명사고가 난 것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중국 유학파들은 중국은 답이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국을 등지려는 부유층이 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 주석이 추진하려는 공동부유입니다. 자산가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고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중국에 있는 자산을 팔아 해외로 나가는 부유층이 대거 늘어난 것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도전하지 않을 테니 미국도 중국 존중하라. 며 사실상 지금 힘들다.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더블딥을 향해 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중 침체를 향해 갈 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솔직히 얼마나 힘든가는 최근 인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최근 인민은행 1인자에 미국과 영국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해외파 판공성을 선임한 겁니다. 판공성 서기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쳤고 미국 케네디 스쿨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영국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교육을 받은 뒤 연구 전문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외신들은 판공성 인민은행 부행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을 타전하면서 판서기 임명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서구에서 훈련받은 인물을 중앙은행을 이끌 인사로 선택한 것이다. 이번 인사는 금융부문 감독 개편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인민은행 수장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위안화 가치 급락, 외국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민은행 수장이 옐런 장관과 마주 앉을 가능성이 높다. 반간첩법을 통해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촬영 및 공공기관 접근을 금지하면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해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주요 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로 정보를 통제하려는 중국이 한편에서는 시장을 잘 알고 해외에서 교육받은 인물을 인민은행 수장으로 앉혔다는 사실은 중국이 지금 금융위험 지수가 다분히 높으며 불을 끄기 위한 소방관의 해외파가 절실히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